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약자로 IS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약자인데, 자,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 키워드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 비용이에요. 자,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수익하고 이익 차이점 구분하시나요? 그 구분하시는 분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익하고 이익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할 이유가 잘 없죠. 그런데 자,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얘를 구분하시는데 한 번만 들으시면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칸이 안 맞지?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른 표현으로 쓰면 우리가 흔히 물건 팔았다고 하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게 되죠. 이건 매출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가 음식점을 해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밥을 팔고 카드로 결제하던 돈을 주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죠. 그걸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에는 뭐 당연히 전부 다 내 돈이 아니죠. 난 들어간 원가도 있을 것들이고 뭐 월세도 있을 거 다 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들어간 원재료의 원가라든지 그런 거 다 뺀 게 나의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수익은 우리 비용의 이익을 더한 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손실과 이익을 그냥 섞어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매출처럼 이렇게 벌어들인 것하고 물건 사오거나 아니면 월세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간 걸 정리해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을 산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일정 기간이라고 쓰는데, 이 일정 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계 기간을 쓸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하루 얼마 벌었다 이 이야기 해가지고는 뭐 유용한 정보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줄 건데, 자, 이 손익계산서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내줄 때는 자, 이렇게 T 계정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얘는 손익계산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자, 우리는 구분을 해서 보여주게 될 건데, 자, 표현을 할 때, 자, 제가 오른쪽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법인세를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얘 보면 얘 누르면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1번에서 2번 빼라. 얘는 3번에서 4번 빼라. 쭉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스마트에도 그렇고 방금 지금 제가 적었던 정보가 컴퓨터에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문제 만약에 얘를 물어보면 거기 열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쭉 쓰기는 썼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보면 자, 이 매출액이라고 말한 얘가 수익이고 그럼 매출 원가라는 얘가 비용이고 그걸로 이제 이익을 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제 비용이고 또 비용을 빼면 또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또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또 이익이 나오게 되고 법인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은 비용이 될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온통 수익에서 비용들을 빼서 이익을 산출하는 거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우리는 기업 경영 성과라는 게 키워드인 이유가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건 내가 판 물건과 그 물건을 만들거나 팔기 위해서 사온 그 원가만 뺀 거예요. 그럼 물건 가격만 가지고 얼마 이익인지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중간 마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중간 마진이라고 그 사장님들이 말하는 게 이 매출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건만 팔아서 얼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물건 팔기 위해서 판매하거나 우리 회사 사무실 유지하고 월세 내고 직원도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이렇게 한 비용들을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업이익이 이제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해결을 해서 번 돈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걸 왜 많이 물어보냐면 물건 팔아서 얼마 남겼는데 막상 사무실 운영하니까 돈이 얼마 안 남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 안 남으면 뭐 여기는 당연히 따라서 얼마 안 되겠지만 많이 남았는데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도 구분 통합의 원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구분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물건 팔아서 얼마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회사에 쓸데없는 이사들 많이 있나 보네 월급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다 우리 학원 얘를 학원이었다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돈이 되는 게 매출이죠. 근데 우리 학원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남겼어요. 그거는 우리는 매출로 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에 해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런 건 영업의 수익이라고 두는 거예요. 혹은 기업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 이자 여러분들이 금융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통장에 돈은 쓸 건데 이자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이자는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 다 처리가 될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 이자 받는 게 우리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또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쓰게 된 것들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뭐 좋은 일이지만 영업활동 아닌 게 기부라든지 법인들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영업의 비용인데 그럼 이것들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요. 이 법인세라는 건 이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까지 비용을 빼버리면 끝없는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면 법인세도 우린 세금 내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죠. 그죠? 우리가 뭔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나가고 나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는 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고 나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는 건 단기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순자는 뺄 거 다 뺀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의 원리예요. 그럼 자, 얘는 참고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에 우리는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가감한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뭐냐면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인 거예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밤에 봤더니 주식값이 올랐어요. 기분 좋죠?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주식값 올랐어. 그랬더니 친구가 술 사래. 술 사 돈 있나요? 그게 미실현 보유 손익인 거예요. 나한테 이득은 되긴 됐는데 나한테 지금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에다 모아두는데, 근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순이익까지만 해서 손익계산서를 쓰고, IFRS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다가 얘를 가감을 하면 마지막 포괄 손익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포괄 손익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 IFRS에서 쓰는 방식인데, 이 차이는 이 부분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는 단기 순이익까지만 내느냐 아니면 실제로 안 일어난 것까지도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느냐, 그 부분의 차이예요. 자, 이건 참고로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은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우리 이 책도 지금 아마 옛날 책 2020년도 안 펴보실 거지만 안 펴면 저자가 그때 좀 생각이 그때까지는 좀 없어서 포괄손익계산 써놨다가 이제 하도 뭐라 했더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로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발생주의라는 게 뭐냐면 수익은 실현주의를 구현하고, 자, 실현주의라는 건, 자, 수익은 그냥 내 거야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수익은 내 거야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럼 내 거야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면 나 이거 물건 팔았어라고 말하는 건데 돈 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게를 하는데 누가 와서 신용카드로 끌고 가면 오늘 내한테 돈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팔았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물건을 인도했을 때 이게 실현주의예요. 그럼 우리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할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왔을 때에 팔려고 물건을 사왔어요. 그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안 하고 팔렸을 때에 걔를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업하려고, 예를 들어 보도마카를 팔려고 보도마카 100개를 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보도마카 팔기 전까지 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재고 자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산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팔리면 팔린 거에 대한 대응 원가로 팔린 것만 매출 원가에서 비용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로 팔린 것만 비용 처리하고 얼마만큼 없어졌어 팔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팔리기 전까지는 자산 처리하고 있다가 팔리면 그때
대응 원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사왔을 때는 재고라는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가 수익처럼 팔았을 때에 수익을 인식했을 때에 그 대응되는 원가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인 거고, 이 두 개를 전부 다 구현하는 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주의 회계. 그럼 이 발생주의하고 반대말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이 현금주의라는 건 실현주의처럼 물건 넘겼을 때의 수익을 인식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건 팔고 돈 받았을 때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완전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회계는 이 손익계산서만이 아니라 기본 원칙적으로 틀이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수익을 인식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돈 못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서 내 자산에 써둘 거예요. 나 쟤한테 돈 받을 거 있어. 그런 식으로 발생. 혹은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줬죠. 그걸 채무라고 해서 나의 부채로 재무상태표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현주의, 발생주의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주의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를 가지고 쓸 거예요. 이 총액주의 여기에서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을 임의 상계 금지한다는 거예요. 수익에서 수익 빼고 비용에서 비용 빼는 건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계하는 거는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재무상태표에서도 말한 것처럼 서로 분류가 다른 애들끼리 상계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금액만 줄이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우리는 얘를 줄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한 걸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지, 금액만 뚝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지금 얘네들이 영업수익인 건데, 그리고 영업비용인 건데, 영업수익, 영업비용이든 영업외 수익비용이든 전부 다 구분 없이 총액주의를 써야 되는데, IFRS에서는 지금 얘네들은 무조건 총액주의로 가야 되는데, 영업외 수익비용은 영업화 이 회사를 설립한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 순액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IFRS 이야기고,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전부 다 구분 없이 우리는 총액주의를 쓰지 순액주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말이 순액주의예요. 순액주의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자,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중요하지 않는 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얘도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는 맞는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만큼의 유용한 아주 외부 이해관계자가 많이 활용하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이거 안 보시는 분은 노름하고 있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현금 흐름표는 키워드가 뭐냐면, 얘는 일정 기간 현금 주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게 이 현금 흐름표의 키워드들이에요. 제가 현금 흐름표는 영어 약어를 안 써드리죠? 몰라요. 저도 영어 약어를 쓴 적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할 때 재무상태표는 BS라고 적는 거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IS라고 적어놓은 걸 엄청 많이 보실 거고, 문제 풀 때도 나중에 뭐 법인사에 가면 BS상,
IS상 이런 표현 쓰는데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건 우리 장부하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안 미치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주식을 하실 때는 보시게 될 건데, 자 얘는 우리 회계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를 쓴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주의에 맞춰서 또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아래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자 우리 회사에 갑자기 현금 보유량이 팍 늘어났어요. 자 좋은 건가요? 갑자기 늘어나면 알 수 없죠. 봤더니 돈 빌려온 거야. 그럼 뭐 별로 좋은 거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현금 보유량이 갑자기 늘어난 게 우리 회사가 물건을 뭔가를 많이 팔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거죠. 그럼 이 현금을 기준으로 현금이 와갔을 때 기준을 하는 거예요. 또 현금이 갑자기 줄었어요. 근데 봤더니 우리 회사에 기계장치 산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죠.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내 재산에서 우리 기계장치를 이동만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 현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로서 제시해 주는 게 이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예요. 그럼 이 회사의 현금의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우리 현금 흐름표니까 얘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회계 기간 동안 쓸 거예요. 일정 시점을 쓰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이 회계 기간 동안이고 재무상태표만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본 변동표는 자, 이 자본 변동표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애예요. 이 자본 변동표가 순수한 우리 회사의 돈이죠, 자본이. 그럼 이 돈이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앞에 썼던 분류에 그대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 분류를 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1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 보여주는 서식이 자본 변동표예요. 그럼 이게 왜 유용한 정보냐면 자 우리 회사의 자본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안 좋아진 걸까요? 물론 잉여금이 아니라 결손금이 뜨면 당연히 자본이 줄으면 안 좋은 거예요. 결손금이라는 건 손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봤더니 자본금이 줄은 거예요. 나는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이 줄었어.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해야 되냐면 주주 수가 줄어들었거든. 그러면 배당하면 나의 지분율이 증가한 거예요. 10명이서 나눠 먹다가 7명이서 나눠 먹으면 똑같이 벌었을 때는 내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겠죠. 그죠? 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했다가 또 소각 없애버렸다가 이걸 수시로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근데 뭐 1년에 여러 번 들락날락은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경영 상태가 좋을 때 돈이 많이 들지만 주회의에서 대주주들이 배당해주기 싫어서 감자하자라고 해서 주식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감자를 하면 다들 우스갯소리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식 계속 가지고 있고 딴 사람 것만 없어지면 나의 지분율은 그냥 그대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또 우리 회사 자본이 늘어났는데 봤더니 그냥 주식 발행해가지고 주주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건 하나도 없겠죠. 사업이 그 확장돼 그 주주가 늘어난 수만큼 확장돼야지 그대로 보이지. 주주 수만 늘어나면은 나눠 먹은 사람이 많아져서 나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줄어든다, 뭐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이 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 받는지, 아니면 자본 거래에서 우리가 손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난 건지, 이 앞에 손익계산서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우리 손익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따로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1년 동안의 증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자 제가 이 표현을 안 썼네요. 얘도 당연히 일정 기간이에요. 자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하나만 있다라고 했죠.
자, 다음 이제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주석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보면 아래에 숫자 작게 1번 해놓고 아래 하단에 적혀 있거나, 혹은 그림 같은 걸로 보여주고 싶으면 뒤쪽에 별점으로 적혀 있는 거, 그런 걸 주석이라고 하죠. 그게 이 주석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뭐 주석이 당연히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주석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출력 못할 정도의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인터넷으로 공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시정보 시스템에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재무제표, 우리 앞에 봤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온 사방에 주석이 그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게 주석인데, 왜냐면 인터넷으로 하니까 누르기만 하면 그 위치로 넘어가면 되니까 온 사방에 다 걸려 있어요.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재무제표 열람을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다 보여주고 싶겠죠. 예를 들면 이 앞에 제가 유동자산이 1억이고 유동부채가 10억이면 여러분도 투자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동부채라고 했지만 10년간 자동 매년 갱신계약하기로 해서 매년 유동으로 잡아놓은 부채가 1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하고 우리 10년간 자동 연장 확약서를 넣어서 주석에 넣어두고 링크 걸어두면, 여러분들이 10억이라는 부채를 받다가 링크가 있어서 눌러보면 얘는 오래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런 순간 10억이라는 부채가 내 기준점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1억의 유동자산이 있는 회사로서 그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다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은 첫 시작할 때가 우리 앞에 말했던 우리 회계 기준은 어떠어떠한 걸 썼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한국 책대 국제 회계 기준이다, 어디 회계 범위 내에서 우리 인정한다 찍고, 그게 전에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했던 3정이었나요? 어디였죠? 거기가 자기 도장 못 찍겠다 그랬죠. 문제 생기면 그 회계 범위 끝나거든. 미국에서 그렇게 날아간 회계 범위 몇 개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쭉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석 속에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장부인데, 이걸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과거에 이미 손수학습이 있으셨던 거예요. 10몇 년 전에. 옛날에는 얘가 재무제표였어요. 제가 옛날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얘가 재무제표였는데, 자, 제가 앞에 IMF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건 이익잉여금 사업에서 돈 남긴 건데, 이걸 처분 안 돼. 돈 남긴 거 법인이 처분하면 어떻게 처분할까?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처분인 거죠. 그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이거 보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자 대신 받을 거는. 그리고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배당 얼마 받니가 뉴스 일면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건 한국형이고 외국 사람은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여주실 수는 조사만 하면 나와요. 근데 배당 얼마 했다면 어제 여기서 얼마 배당 받아갔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부에 노출하는 걸 끌어야 하니까 이제 얘를 주석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재무제표에서 빼버린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IFRS랑 맞춰서 가면서 조절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얘를 아예 빼버렸는데, 외국인 투자, 여러분이 그 재무제표를 주식하실 때 보셨는데 주석 속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으면 외국인 주주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한테 투자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한국 사람은 관심 많거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이게 수석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주석서에 넣어서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 안 하는 곳은 없죠. 외국 법인도 한국에서 먹는 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전부 다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는, 보여주고 싶으면 주석서에 넣는 거고, 안 보여줘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가
왜냐면 내일 저하고 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좀 구경을 하다 보면 얘가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영업 처분계산서도 연결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와 연결되어 있네. 그럼 그러다 만지다 보면은 얘도 재무제표의 하나야라고 내가 오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는 장부 중에 한 개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재무제표가 5개예요. 이 5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렇게 5개를 냈었죠. 자, 그럼 제가 재무상태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인데 이 일정 시점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자로 해서 현재, 왜냐하면 다른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거나 현금이 움직이거나 자본이 움직인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재무상태표도 이 시점에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당연히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도 하고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일이라는 표현도 써요. 앞에 제가 그 12월 31일을 표현하는 게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라고 말했던 게, 이걸 저라면 하나로 통일할 건데 문제 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다 같은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12월 31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기말하면 12월 31일이구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이구나.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8페이지로 가서 자,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용어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끝낼게요. 자, 개념 체계라는 건 뭐냐면 회계 기준을 작성하는 우리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법으로 치면 관습을 토대로 법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개념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기준을 정립하는 거예요. 회계란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계 개념 체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IFRS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것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이 개념 체계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고 싶어서 혹시나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IFRS를 열면 항상 첫 시작이 개념 체계만 해가지고 몇십 장 있어요. 그 개념 체계 보다가 이제 퍼지는 거죠. 거의 대다수가. 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 하면 몇백 장이에요. 1,800장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개념 체계만 봐도 일단 한 사이클을 다 돌 만큼 얘는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유용한 정보다. 이해가 낮으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체계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준에서 이제 우리는 회계 기준을 작성을 하는데,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개념 체계에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념 체계와 회계 기준이 상충한다면, 충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회계 기준과 개념 체계가 상충을 하게 되면 어느 것 먼저 따라야 되죠? 자, 이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 체계는 법으로 치면 관습과 같은 거고, 회계 기준은 법과 같은 거예요. 법은 아니에요. 얘는 이거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니까. 하지만 이제 성격이 관습과 이제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관습하고 법이 충돌되면 뭘 따라야 되죠?
이 법을 따라야죠. 관습 따르면 안 되겠죠. 우리 동네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그죠? 그런 것처럼 얘 둘이가 상충을 하게 되면 무조건 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회계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조성이 되게 되면 회계 기준을 개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 법도 개정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 체계가 이 토대로 얘를 만들었지만 상충한다면 일단 우리가 하기로 한 규칙대로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일 자고 같이 볼 거는 잠시 개념 체계에 대해서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뒤쪽에 실기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이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한테 그 프로그램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내일 프로그램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봤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도 구경하시면서 거기에 또 뭔가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가지셔도 돼요. 컴퓨터 하면 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그래서 시간 진짜 빨리 가고 제 마음은 심란하고 막 그래요. 뭔가 안 했는데 얘가 막 훅훅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내일 하루만 그 컴퓨터 또 미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지금 화면으로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의 불편함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내일 하루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건 아닌데 미래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 방법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는 느낌으로 내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만 좀 해주시면 저하고 같이 내일 수업할 때 이용하도록 할게요.